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최근까지도 시장 급등락 계속하고 있죠. 나스닥 선물 흐름 보겠습니다. 일봉이고요. 이 상승 추세 붉은색 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하단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 무너질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여기다 추세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수렴 과정이죠.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될 때가 언젠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강 2월 말 정도가 되던데요. 그때 무슨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더라고요. 2월 26일에요. 그 기업 실적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락 만든 요인 보면은 미시건 대학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한번 또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뉴욕 페드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나왔고요. 이번에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경제 지표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피곤한 그런 상황이죠. 경제 지표 나오면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고용 지표도 그렇고 GD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표가 나올 때 그 이전에 나왔었던 지표 수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표 나오면은 지표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검증에 검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죠?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페드 쪽에서 나온 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3년짜리 별로 안 변했고 5년짜리 여기 노란색으로 요 표시된 거예요. 이 5년짜리가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 파란색이 1년짜리고요. 붉은색 선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산할 때 국채하고 물가 연동채하고의 수익률 차이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뽑는 그런 방식도 있죠. 여기 보고 계신 표가 그런 식으로 뽑고 있는 것인데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0년 만기 팁스의 수익률 차이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확 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 달 사이에 1%가 튄다라고 하면은 팁스 입찰 결과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수치로 또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지표는 시장 자체 내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관련된 다른 지표의 흐름을 계속 인식하고 있으면은 어떤 수치가 좀 과도하게 변화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차원에서 또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변수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하나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소비 심리를 볼 때 공화당 지지자들이 좀 좋아지다가 꺾이는 그런 모습,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 사이에서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수치가 그 이전부터 이렇게 꺾여 내려왔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의 모습하고 바이든 정부 때하고 지금 틀린 게 시작하면서 어느 당 지지자들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전체 흐름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다는 점,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그 배경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불안하게 좀 지켜봤었던 그런 상황이 1월에 나타났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금리 쪽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게 금시세 쪽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금이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이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금 쪽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재정 적자, 이거를 빼놓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의 사상 최고가는 인플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 재정 적자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이 12월에 저점 찍고 1월까지 일사천리로 금리가 올라가는 이 모습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유가도 그랬었고 금리도 그렇고 1월 중순까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단기적으로 나타난 불안감, 금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 금의 사상 최고가, 올해만도 벌써 1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산시장 쪽에서 가장 강한 쪽에 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논할 때 인플레이션 쪽만 생각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CPI 지표 나오고 PPI 지표 나오고 계속 물가 지표가 나올 건데 CPI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상승한 수치가 나타나면 금리도 올라가고 덩달아서 달러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금은 내려간다. CPI 지표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반대로 CPI 지표가 약하게 나타나면은 금리 내리고 달러 내리고 그렇다면 골드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는데 재정 적자를 축소시켜야 되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금리가 상승했을 때 재정 적자 축소의 속도가 조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불안하고 또 유동성도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축소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재정 적자 축소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골드를 볼 때요. 그렇다면 거꾸로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재정 적자 축소하는 그 속도가 조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골드가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의 변수가 너무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자산의 상승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틀려질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골드 시세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 흐름하고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그 변수를 놓고 볼 때 기존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답을 얻기 힘든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재정 적자를 놓고 볼 때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주 기사를 보면은 4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직을 했다. 근데 이게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댓글로 또 좋은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미국 현지에서 남미 쪽 이주민들이 미국에서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그 점하고요. 또 이러한 공무원 감축 현황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현지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변화가 서서히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노동력이 이탈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을 테고 또 이렇게 근로자들이 만약에 사직을 한다면은 실업률 쪽에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지표 쪽으로 또 영향을 주고 그 경제지표 변화가 또 시장 쪽으로 영향을 주니까 계속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게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더 진행이 되면서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이 또 어디까지 번져나갈 수 있는지 좀 여기저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또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자가 사직하는 거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임대도 철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4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임금 쪽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4만 명이 근무하는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요. 그것도 또 축소될 거란 말입니다. 그 영향은 아직 집계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몇 명이 사직할지 모르고 그 사직한 다음에 그 사무실이 또 언제 공실이 될지 그리고 그 공실률이 임대료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한 상황은 지금 확실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그 단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적자 축소의 영향은 단순히 근로자 임금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2차, 3차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그런 점까지도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 금액도 줄인다라고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항목별로 어떤 항목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관련돼 가지고 또 무역 관련돼 가지고 해외 쪽하고 맞부딪히는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 여태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미국 시장도 흔들리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다른 나라 시장도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쪽으로 좀 불안감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약 상당 부분을 이미 현실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이외 시장에 속해 있는 그런 경제 참여자들에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재정 적자, 그리고 금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 실적 관련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매그7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죠. 주가 흐름도 안 좋고요. 근데 주가 흐름이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기업 실적 한번 살펴보죠. 팩트셋 집계를 보면은요. S&P 500 기업 중에 62%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예상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런 기업이 EPS 측면에서 보면은 77%가 추정치를 상회했고요. 5년 평균치가 77% 정도 나왔었는데 10년 평균치는 보통 한 75% 수준이기 때문에 10년 평균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기업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익이 많이 좋아진 정도를 생각해 볼 때 추정치보다 7.5% 정도 높은 그런 이익이 나타나고 있는데 5년 평균치고 하면은 8.5%고요. 10년 평균치가 6.7% 수익이 증가하는 그 수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10년 평균치보다는 높은, 그러니까 실적 개선 기업 수도 증가가 됐고 실적 증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옆에 있는 표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은 그런 경우고,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기업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업종이고요. 통신 서비스, IT, 금융, 헬스케어 이쪽이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고요. 아래쪽은 매출 측면에서 나온 건데 헬스케어, IT, 통신, 소비재 거의 이익 개선되는 업종하고 비슷한데 소비재 쪽이 매출 측면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런 기업이 좀 있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이 됐었던 금리가 높은 와중에 포워드 PER이 높기 때문에 부담되었었던 그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게 엔비디아 주가인데 최근에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폭락을 한번 했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150불대에서 120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30불대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작년에도 1분기 이전에 이런 모습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때하고 아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1분기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배경에는 이익 컨센, 그러니까 실적 개선되고 있는 그 흐름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것이죠. 포워드 PER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컨센 나오는 거 보면은 EPS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 컨센보다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엔비디아 어닝이 얼마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 스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엔비디아 쪽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눈높이가 이제 좀 많이 낮아진 것이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거 기술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수렴 과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타이밍을 보면 2월 말에 수렴 마무리, 2월 26일에 엔비디아 어닝이 어닝 시즌에 거의 마무리를 하는 그 타이밍이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일정이 빡빡합니다. CPI 나오고 PPI 나오고 파월 의장 의회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페드 윌리엄스 총재 발언 관심이 많이 가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발언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통화 정책 쪽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업 실적 쪽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 다음에 나타나는 그 흐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CPI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